귀로 여는 세상, 영심이의 책방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문순태 작가님의 연작소설 징소리에서 네 번째 이야기, 무서운 징소리 4편 중 세 번째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지난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맹계장을 따라 맹계장의 고향 장산군 남창리에 들어간 칠복이가 맹계장의 늙은 어머니와 배다른 누이 동생의 기막힌 사연을 알게 되지요. 그의 어머니는 하루라도 손에 흙을 묻히지 않으면 잠을 못 자고 가막소 같은 도이지에서는 살 수 없노라고 합니다. 과연 칠복이는 자기 징을 찾을 수 있을까요? 남창리가 순채 공장으로 잘 먹고 잘 사는 동네가 될까요? 그럼 함께 이야기 속으로 갑니다. 무서운 징소리, 문순태. 할머니는 면사무소까지 걸어서 발길 닿는 대로 술집 포장을 걷고 들어가 거푸 술잔을 기울였다. 아무리 술을 마셔도 취하지 않았다. 팔만이는 이틀 후 산금이를 장사 지낸 다음 날 밤에야 술에 취해 한여름 햇살에 시들해진 풀잎처럼 흐느적거리며 돌아왔다. 그는 집에 들어가기 전에 맹계장 집에 불쑥 나타났다. 밥상을 물리고 맹계장 어머니와 그녀의 딸, 그리고 칠복이가 마루 끝에 앉아서 밤참으로 삶은 감자를 먹고 있었던 참이었다. 맹계장 어머니 강촌댁은 아들이 떠난 날부터는 언제나 머릿속 넉나간 사람처럼 텅 비어있는 관연한 딸을 결코 나무람하거나 눈치 주는 일 없이 갓난아기 끼고 살듯 하였다. 밥 먹을 때도 칠복이와 겸상을 차렸고 칠복이 앞에서 딸을 욕하지도 않았다. 맹계장 어머니는 칠복이가 은근히 그녀의 딸을 좋아하기를 바라는 눈치였다. 박천도 그 자식 죽여버릴 거요. 팔만이가 마당을 가로질러 들어오며 큰 소리로 말했을 때 마루에 앉아있던 칠복이가 우르르 내려가 그의 손을 잡았다. 칠복은 처음부터 팔만이가 좋았다. 그에게서는 언제나 들척지근한 흙냄새와 상큼한 풀냄새가 뒤섞여 풍겼다. 그런 팔만이하고는 뜻이 맞을 것 같았다. 어디 갔다가 이제 오시는겨? 칠복은 팔만을 끌고 마루에 앉았다. 허시, 나 오늘 밤에 박천도 그 자식 죽이고 말 거요. 그 자식 죽이고 나도 죽을 거요. 울부짖는 목소리로 말을 하면서 칠복이의 팔을 마구 흔들어댔다. 사람을 죽이다니 무슨 소리요? 옆에 있던 맹계장 어머니가 물총 쏘듯 나무라자. 상금이가 누구 때문에 죽었는데요? 박천도 새끼가 상금이를 죽인 거라고요. 하고 마구 상앗대질을 하며 대들었다. 그는 제정신이 아닌 듯 싶었다. 내버려 두었다가는 그가 말한 대로 정말 박천도를 죽여버리게 될지도 모를 일이었다. 칠복은 팔만의 칼에 찔려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박찬도를 눈앞에 보는 듯한
섬찟한 생각에 으시시 마음이 떨렸다. 다 해도 죽이는 것만은 안 돼. 죽여 불면 끝장인겨. 어차피 원한을 산 사람은 죄값을 받는 것인께 죽이지 말고 끝장을 두고 봐야 혀. 맹계장 어머니는 30년 전 그녀의 남편이 총에 맞아 죽은 희끄무레하게 전기불빛이 괴어있는 석류나무 옆 두엄짜리 쪽을 보며 말했다. 그러다마다요. 죽이는 것은 아서 차라리 죽는 것보담 더 마음을 아프게 해줘야지. 칠복이는 말을 하면서 팔만이의 손을 꽉 잡아주었다. 그날 밤 칠복은 팔만이가 아무래도 무슨 일을 저지를 것만 같은 예감에 같이 자자고 하여 붙들어 잡고 있었다. 밤이 이슥하여 방에 들어온 팔만은 좀처럼 자리에 눕지 않고 말뚝처럼 꼿꼿하게 앉아서 줄담배를 피웠다. 칠복은 잠결에 징소리를 들었다. 오랜만에 듣는 징소리는 혈관 깊숙이까지 뚫고 들어와 온몸을 지근지근 울려주었다. 고향 방울제에서 들은 징소리 그대로였다. 징소리에 잠이 깨어 귀와 눈을 함께 떠보았더니 징소리 대신 꽹과리 소리만이 남창 방죽 쪽에서 까강까강 어지럽게 들려왔고 팔만이가 벽에 등을 기댄 채 멀뚱히 앉아있는 것이 보였다. 무슨 꽹과리 소리요? 칠복은 부시럭거리고 일어나 앉으며 혼잣말로 중얼거리듯 말했다. 산금이 혼을 건지는 거라요. 팔만이의 목소리는 낙덩이처럼 가라앉았다. 그는 담배에 불을 붙여 물고는 담배 연기와 한숨을 섞어 대장간 풀무처럼 토해냈다. 어둠 속에 웅크리고 앉아서 담배 연기와 한숨을 토해내는 팔만이의 모습이 슬픈 고양이처럼 조그맣게 보였다. 시끔그슬하는 게로구만. 칠복이가 배뜬 말하고 자리에 다시 누우려는데 팔만이의 모습이 점점 커졌다. 그가 부시시 일어섰다. 어디 가는겨? 칠복이가 따라 일어서며 다급하게 물었다. 방죽에 좀 가봐야겠구먼요. 아소, 가지 마. 혼이라도 좀 만나봐야겠어요. 산금이 혼이야. 팔만이 마음속에 있는 거 아니겠어. 가지 말고 나하고 이야기 좀 하더라고. 칠복이는 팔만의 팔을 붙들고 억지로 끌어안치다시피 하였다. 꽹과리 소리는 더욱 거칠게 울렸고 이에 질세라 개구리들 울음소리도 한결 드세어진 듯 싶었다. 우리는 죽은 사람보다는 산 사람들 일을 더 걱정해야 써. 칠복은 팔만이가 마지못해 쓰러지듯 다시 벽에 등을 기대고 앉자 입을 열었다. 씨는 내만 몰라요. 그럴지도 몰라. 하지만 해줄 말이 있구만. 나는 도해지 사람들한테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지만도 시골 사람들한테는 할 말이 많어. 이 마을에 올 때
맹계장한테 여러 말을 했지만서도 그 양반은 내 말을 못 알아듣더구만. 하지만 팔만이는 달라. 내 생각하고 같은 게. 무슨 말인데요? 이 마을 사람들 큰일이여. 농사꾼이 땅을 버리고 우선 눈앞에 배는 돈만 탐내다가는 벌을 받을게요. 망한다고. 고향 땅이 물에 옴실하게 잠겨 쫓겨나간 우리 방울제 사람들은 한 뼘의 땅도 없이 알거지가 되어버렸어. 뼈가 오그라들도록 흙을 파고 싶어도 땅이 없는 거요. 그런 사람들 생각해서라도 그러면 못 쓰는 배비요. 박천도 자식 때문이라고요. 순채 공장이 생긴 뒤부터 사람들이 변했어요. 허파에 바람이 들었다고요. 신문에 나고 텔레비에 나온 대로 곧 벼락부자가 되어 자가용 타고 나들이 갈 걸로 생각한다니까요. 그리 피었지요. 순채를 못 듣게 하면 될 것이 아니라고. 어차피 금년이 마지막이라는디 어떻게 해서든지 땅에 씨앗은 묻어야 하지 않겠어. 순채를 못 듣게요? 그렇게라도 해야지. 여러 번 말렸지요. 싸움까지 해가면서 아까 허씨가 한 말대로 했어요. 순채를 뜯더라도 마을 사람한테 골고루 이익이 많이 가도록 해야 한다고 했죠. 지금 마을 사람들은 박천도한테 속고 있는 거라고요. 3년 전 수매 가격이나 똑같거든요. 박천도 한 사람만 배불리는 거죠. 아니, 박천도가 아니라 박천도와 계약을 맺고 사들이는 일본 놈만 배불리는 거요. 이런 건 면이나 군에서도 크게 잘못한 거라고요. 농민들은 쥐꼬리만한 돈벌이에 소득 증대니 뭐니 크게 떠벌리기만 하고 정당한 값, 정당한 경로로 일본 사람들한테 넘기고 있는가 하는 건 생각질 않거든요. 아무튼 순채를 못 듣게 해야 해. 말을 안 듣는다니까요. 말을 안 들으면 다른 방도를 써야지. 다른 방도라뇨? 뿌리를 뽑아버려. 뿌리라뇨? 순채는 이 마을 사람들한테는 악의 뿌리라고. 그 넓은 방죽의 순채 뿌리를 어떻게 뽑아요? 그래도 뽑아야지. 마을을 위해서라면. 하지만 팔만은 난감한 얼굴로 어둠을 가르고 칠복을 마주 보았다. 제초약을 뿌려버려. 제초제를요? 참 그렇구만요. 오라요. 그 방법이 있네요. 그러면서 팔만이는 벌떡 일어섰다. 어디 가시려고? 칠복이의 목소리가 팔만을 붙들어 세웠다. 집에 가서 찾아봐야죠. 참으시기여. 꽹가리 소리가 끝내야지. 그러고 나하고 같이 가더라고. 같이 가주시겠어요? 팔만이가 칠복이 옆에 앉으며 물었다. 팔만이가 마을에 돌아온 거 이 집 식구들 말고 누구 본 사람 없는가 몰라? 그건 또 왜요? 아무도 얼굴을 못 봤어야 하는 건디. 염려 놓으셔요. 아무도 모를 거니까. 그럼 됐구만. 다음 날 아침 남창리가 온통 난리가 났다. 땅벌집을 수석거려 놓은 듯 어수선하였다. 아침 이슬을 머금어 싱싱해야 할 남창 방죽의 순채가 뜨거운 물에 데쳐 놓은 듯 시들시들해져 버린 것이었다.
그것도 어느 한 부분이 그런 것이 아니고 넓디 넓은 방주간의 모든 순체가 시들어 빠져 있었다. 햇빛을 받자 물총새의 부리처럼 뾰족한 순체의 입자루까지 벌겋게 타서 물속으로 잠겨버렸다. 어메, 이거 웬 날벼락이다냐. 이제 우리는 망했네. 어제 해걸음 때까 정도 암시랑 않던 순체가 왜 이렇게 죽어간다냐? 아침 일찍 동이 트자 앞을 다투어 방죽으로 나온 마을 사람들의 얼굴은 제초약을 먹고 뿔구죽죽한 빛깔로 시들어버린 순체의 이파리들보다 더 맥없어 보였다. 뒤늦게 달려온 박천도 사장의 얼굴도 사뭇 똥색이 되고 말았다. 어떤 놈이 우리 돈 버는 것이 배가 아파서 오기를 부린 거요. 어떤 놈인지 잡아내서 콩밥을 먹여야겠어. 손해배상 받아야 돼. 마을 사람들은 박천도 앞에서 한마디씩 흥분한 어조로 떠들어댔다. 나는 어떤 놈의 짓인지 알겠구만. 누구요? 당장 잡아다 방죽에 쳐넣어 죽여야지. 뻔하잖아. 방죽에 나온 사람들은 누구라고 딱 집어 이름을 대지는 않았지만 그들 모두가 한결같이 방죽에 제초제를 뿌린 것은 팔만이가 분명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팔만이는 요새 집에 없잖여. 상금이가 사고 난 날부터 여지껏 안 돌아온 것 같던디. 간밤에라도 돌아왔는지 안함? 그려. 암튼 그 자식 집에 쳐들어가 보더라고. 이렇게 하여 여럿이서 떼를 지어 발동기처럼 씩씩 코를 몰아불며 팔만이네 집으로 몰려가 보았지만 팔만이는 집에 없었다. 그날 나가서 여지껏 돌아오지 않았다고 하였다. 팔만이는 마을에 없었다. 간밤에 칠복이와 함께 방죽에 제초제를 뿌리고 나서 새벽에 마을을 떠났다. 칠복이가 이틀 뒤에 오라고 내쫓다시피 돌려 세웠다. 순체를 못 듣게 된 마을 사람들과 당장 일본으로 납품을 못하게 된 박천도는 눈이 벌겋게 충혈되어 방죽에 제초제를 뿌린 사람을 찾아내려고 안달이었지만 아무도 목격한 사람이 없는지라 끙끙 앓기만 했다. 그런 그들은 성질이 사나워졌으며 술을 마시고 걸핏하면 아무나 붙들고 싸움질이었다. 마을의 분위기가 험악해졌다. 어른들의 말로는 30년 전의 난리를 다시 한번 치르는 것 같다고들 하였다. 방죽에 빠져 죽은 산금이의 원혼이 순체를 죽게 만들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렇게 말하는 축들 중에는 그래도 늦게나마 모를 내려고 논에 물을 채우고 썰애질을 서두르는 사람도 몇몇 있었다. 의심받을 턱이 없는 칠복이는 날마다 품앗이 두렛일을 다녔다. 들에서 손발에 흙범벅을 하고 일을 할 때만은 잃어버린 징 생각을 까맣게 잊곤 하였다. 아내 순덕이까지도 잊었다. 그러다가도 하루의 일을 마치고 마루 끝에 앉아서 마른 번갯불에 어둠을 가르는 밤하늘을 쳐다보는 순간이나 휘휘휘 오동잎을 죄 흔드는 바람소리며 아글다글 집을 떠매갈 듯 울어대는 개구리 소리에 잠 못 이루는 밤이면 문득문득 방울제 하늘 쪽에서 징, 징,
징, 징 소리가 울려오면서 그를 버리고 달아난 아내 생각이 울컥 목을 떼 명태 가시처럼 콱 걸리곤 하였다. 칠복은 잠결에 징 소리를 들을 때는 부시시 눈을 뜨고 회오리 바람처럼 밖으로 뛰어나가곤 했다. 그러나 잠이 깨어 밖에 나가 바람이 불어오는 쪽을 찾노라면 그의 귀에는 징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그는 벌써부터 그의 머릿속에 징 소리가 들어있어 마음이 울적할 때나 헤어진 고향 사람들과 마누라 순덕이가 보고 싶어지면 아무 때나 태엽이 돌아가듯이 그렇게 그의 머릿속에서 징 소리가 울려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문득 그 사실을 잊고는 징 소리가 바람을 타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것만 같은 생각에 괜히 마음이 들뜨곤 하였다. 그날 밤도 칠복은 너무도 선명하게 잦은 머리가락으로 그의 귓바퀴를 훑어대는 징소리에 잠을 털고 밖으로 뛰어나가 마당 한가운데 서서 두꺼운 어둠의 장막 하늘을 여기저기 수석거려 보았다. 하늘에서는 아무 소리도 내려오지 않았다. 바람도 울지 않았다. 칠복이는 어둠이 가득 들어찬 마당을 서성거리다가 우물 옆 앙당그러진 앵두나무 옆에서 무엇인가 희끗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 처음엔 빨래가 바람에 흔들리는 것으로 보아 넘겨버렸는데 그것이 아니었다. 그림자 그에게로 조심스럽게 다가오고 있었다. 이 집 딸이었다. 이름이 길려라고 하던가. 칠복이 딸 금순이의 말로는 아기 같은 어른 길려는 요즘 어른들이 들에 일을 하러 나가고 집을 비우면 금순이와 함께 소꿉질을 하고 논다고 하였다. 벌써 칠복이가 맹계장 집에 온 지가 닷새가 지났는데도 그들은 아직 말 한마디 붙여보지 않았다. 칠복이가 지켜본 바로는 그녀가 누구하고 말하는 것을 아직 보지 못했다. 칠복은 길려라고 하는 여자와 눈이 마주칠 때마다 섬찟해지곤 하였다. 그녀를 보면 갑자기 30년 전의 일이 머릿속에서 스멀스멀 흉측스럽게 되살아났기 때문이다. 구름째에서 발견한 아버지의 썩은 시체며 맹계장 아버지가 총에 맞아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모습, 맹계장 어머니를 겁탈하는 산사람의 얼굴, 방울제 앞 돈단에서 5사람씩이나 대창으로 찔러 죽인 단발머리 점례의 모습이 한꺼번에 뒤죽박죽으로 되살아나곤 하였다. 그러면서 이상하게도 길려가 칠복이 아버지를 대창으로 찔러 죽인 점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심장이 오싹 죄어들곤 하였다. 허씨 아저씨. 길려가 어둠 속에 오독하니 서서 배짱이가 우는 것 같은 가늘게 떨리는 목소리로 그를 불렀다. 처음 듣는 길려의 목소리였다. 그녀는 칠복이가 대답을 하지 않고 서 있기만 하자 조금씩 그에게로 다가왔다. 허씨 아저씨, 우리 집에 가요. 길려의 말에 칠복은 속으로 이 여자가
확실히 제정신 박힌 사람이 아니로구나 하고 생각했다. 밤이 늦었으니 어서 들어가 자요. 칠복은 달래듯 말하고 방으로 들어가기 위해 몸을 돌리는데 길려가 그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잡은 손을 힘껏 끌어당겼다. 우리 집으로 가요. 칠복은 길려의 가느다랗고 땀이 촉촉한 손을 뿌리치지 못하고 그녀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 보았다. 그녀는 헛간 모퉁이를 돌아 옆집 탱자나무 울타리 쪽으로 갔다. 탱자나무 울타리에는 어둠 속에서도 쉽게 가려낼 수 있을 정도로 큰 개구멍이 뚫려 있었다. 사람도 능히 뚫고 갈 수가 있었다. 그녀는 먼저 탱자나무 울타리를 뚫고 옆집 마당으로 들어섰다. 칠복이도 그녀를 뒤따랐다. 마당 앞에 큰 감나무가 서 있는 옆집은 빈집이었다. 맹계장 어머니 말로는 지난 봄에 싼 값으로 농토를 팔고 도회지로 나가버렸다고 하였다. 이상하게도 빈집의 방에서는 불빛이 흐늘흐늘 새어나왔다. 칠복이가 낮에 헛간에 오갈 때 한 번씩 탱자나무 울타리 너머로 가볍게 넘겨다 보곤 했던 빈집 마당에는 개비름이며 쇠무릎, 강아지 풀이 여기저기 자라나고 있어 활짝 열어젖혀 있는 부엌문이며 문살이 뜯겨져 볼썽사납게 문종이가 너덜거리는 방에는 여름의 대낮에도 찬바람이 휘휘 휘바람 소리를 내며 기어 나올 것만 같은 느낌이 들곤 했었다. 길려가 먼저 불 켜진 방으로 들어갔다. 마을 어디선가 컹컹 개 짖는 소리가 끈적거리는 여름밤의 공기를 채질하듯 흔들었다. 호시 아저씨, 빨리 들어와요. 칭얼대는 듯한 어린애 목소리가 불빛과 함께 빈집의 방에서 흘러나왔다. 칠복은 그냥 돌아서 버리려다 이상한 호기심이 꿈틀거렸기 때문에 잠시 멈칫거렸다. 방 안으로 들어간 길려는 밖으로 얼굴을 내밀지 않았으며 방문을 열어놓은 채 빨리 들어오라고 재촉하는 소리만 두어 번 희미하게 새어 나왔을 뿐이다. 칠복은 신을 신은 채 성큼 마루로 올라가서 불이 켜져 있는 큰 방 문 앞으로 걸어갔다. 석유 그름 냄새가 싫지 않게 코에 와닿았다. 석유 등잔이 유리등 속에서 타고 있었다. 열어놓은 방문 앞에 서서 길게 목을 빼 방 안을 들여다보았던 칠복은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는 마루를 뛰어내리려다 말고 다시 한번 방 안을 들여다보았다. 길려는 알몸이 되어 방 아랫목 쪽으로 반듯하게 누워 있었다. 거무튀튀하게 때가 낀 장판장 위에 헌 왕굴 돗자리를 깔고 그 위에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알몸으로 천장을 쳐다보고 반듯하게 누워 있었다. 호롱불빛에 비쳐 보이는 길려의 알몸은 레그온 달걀 껍질처럼 깨끗하고 희뿌옇게 보였다. 칠복이 생각에 그의 마누라 순덕이의 몸보다 더 포실하고 탐스러워 보였다. 난 언제나 홀랑 벗고 자요. 들어와서 내 옆에 누워요. 칠복이가 돌아서려는데
길려의 목소리가 발목을 붙잡았다. 칠복은 아무 말 못하고 서 있기만 했다. 그는 되도록이면 그녀를 보지 않으려고 고개를 반쯤 돌리고 서 있었다. 길려의 몸은 하늘에서 울려오는 징소리만큼이나 신비하게 보였다. 생각하는 것은 7살 난 그의 딸 금순이보다 못한데 어찌하여 몸은 그렇게 잘 익은 자두처럼 탐스러울 수가 있을까? 알몸의 길려를 보고 있으면 그녀의 몸에서는 햇살보다 더 눈부신 빛의 조각들이 날카롭게 튕겨나오는 것만 같았다. 35해를 살아오는 동안 여자라고는 순덕이 하나밖에 몰랐던 칠복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길려의 몸에서 튕기는 신비하고 눈부신 고깃비늘 같은 빛의 파편들을 그대로 보고만 있었다. 이리 누워요. 여기가 내 방이여요. 허씨 아저씨가 서방이고 나는 각시라니까요. 칠복은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웃음이 나오지는 않았다. 어쩌면 지금 길려는 소꿉놀이를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다. 길려는 누운 채 무릎을 세우며 바보같이 멍청한 눈으로 칠복을 올려다보았다. 그 눈길은 그의 아내 순덕이가 잠자리에서 남편을 바라보는 무엇인가 목마르게 갈구하는 불꽃처럼 뜨거운 것이 아니었다. 길려의 눈길은 부드럽고 깨끗했다. 친구들과 어울려 놀 때 금순이의 천진난만한 눈길 그대로였다. 바보스러우면서도 부끄럼 없는 깨끗한 길려의 눈을 보고 있으면 그녀의 알몸이 조금도 이상하다거나 불결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30년 전 아버지와 5 남자들을 대창으로 찔러 죽인 점례의 생각이 길려의 얼굴에서 안개가 걷히듯 깨끗하게 벗겨지는 듯 싶었다. 빨랑 옷 벗고 누우란께. 길려는 여름날 아침에 피는 남보랏빛 나팔꽃처럼 생긋 웃어 보이며 말했다. 웃고 나서 나지막한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다. 백꽃은 장가가고 창꽃은 시집가고 나무 사나 웃지 마라. 가진 장가 내가 든다. 잎도 희고 꽃도 희고 열매 보고 내가 간다. 노래를 부르고 나서 길려는 와락 달려들어 칠복의 아랫도리를 쓸어안았다. 칠복은 허물어지듯 길려의 옆에 주저앉았다. 그리고 길려가 하는 대로 가만히 있었다. 백꽃은 장가가고 창꽃은 시집가고. 길려는 노래를 흥얼거리면서 차근차근 칠복의 옷을 벗겼다. 숨을 죽이고 어둠 속 깊숙한 구석에 숨어있던 바람은 다시 감나무 잎을 거칠게 흔들어댔고 감나무 가지 흔들리는 소리에 석유등불이 요동을 쳤다. 칠복이가 아슴아슴 머릿속에서 맴도는 징소리에 잠을 깨고 눈을 떴을 때는 방안이 뿌유스름하게 밝아오고 있었다. 길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으며 칠복이 혼자 옛날 방울제에서 살 때처럼 홀랑 옷을 벗고 누워 있었다.
그는 소스라치게 놀라 주섬주섬 옷을 꿰입고 불 속을 뛰어나오듯 빈집에서 나갔다. 그런 그를 비아냥대듯 탱자나무 울타리에서 참새떼가 극성스럽게 지절거렸다. 아침부터 지서에서 형사가 나와 남창 방죽에 제초제를 뿌린 범인을 수색하겠다고 소란을 떨었다. 쥐색 반팔 잠바를 입은 너구리처럼 광대뼈가 툭 붉어진 40안팎의 형사는 순채공장 박천도 사장과 함께 얼추 의심이 갈 만한 집을 찾아다니면서 이것저것 짚히는 대로 캐묻곤 하였다. 결코 마음 씀씀이가 너그럽지 못할 것 같은 형사는 마을 사람들을 어린애 어르듯 하다가다 지서에 데리고 가서 족쳐야 사실을 말하겠냐는 등 눈꼬리를 무섭게 찢으며 윽박지르곤 하였다. 그럴 때면 박천도 사장도 덩달아서 사뭇 죄인 다루듯 꽥꽥 소리를 질러댔다. 물론 박천도 사장이 형사를 앞세우고 찾아다닌 것은 처음부터 순채 채취를 반대해온 집들이었다. 칠복은 동이 트자 들로 나가 논의 썰애질을 끝내고 서둘러 아침을 먹었다. 맹개장 내 열마지기 장구뱀이 논에 모를 내는 날이었다. 그동안 칠복이가 두렛일을 해준 품앗이꾼들과 맹개장 어머니가 읍내 친정 조카들한테 기별을 하여 오기로 한 삭군 6사람을 모아 모내기를 끝마치기로 하였다. 칠복이가 쿨럭쿨럭 숭늉으로 입안을 헹구며 담배 한 대에 피워물 겨를도 없이 모를 저 날을 바지개를 찌고 집을 나서려는데 박천도 사장과 형사가 들이닥쳤다. 니슈? 박천도 사장과 지서에서 나온 형사를 알 턱이 없는 칠복은 당당한 얼굴로 들어서는 그들의 행동이 어딘가 마음에 걸려 삐딱하게 물었다. 자네는 누군가? 박천도 사장은 칠복이가 묻는 말에는 대답을 하지 않고 손가락만한 크기의 하얀 물뿌리를 입에 문 채 이맛살을 구기며 물었다. 칠복은 잠시 박천도 사장의 얼굴을 멀뚱히 바라보았다. 조그만 키에 통통하게 살이 찌고 쫑긋한 귀며 늙은 얼굴인데도 까만 단추처럼 동그랗고 툭툭 빛을 쏟는 눈, 두툼하면서도 뾰족한 윗입술이 마치 시궁지 같다고 생각했다. 칠복은 순간 이 남자가 박천도 사장일지도 모른다고 어림하였다. 저는 이 집에서 일해주는 사람입니다요. 칠복은 한참 뒤에 묻는 사람의 흰 구두코를 내려다보면서 겨우 대답을 하고 양철문을 밀치고 나가려다가 근데 누구를 찾아오셨는가요? 하고 고개를 돌려 반팔 잠바에게 물었다. 만수 자장님 계신가? 박천도 사장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물뿌리를 물고 있는 늙은이가 이빨 사이로 바람 새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때 마침 부엌에서 머리에 타월을 감은 맹개장 어머니가 나오다 말고 그들을 보더니 허씨, 뭔 일이요? 그제야 물뿌리 늙은이가 뒷짐진 걸음으로 마당을 질러 부엌 쪽으로 걸어갔다. 만수 자장님도 계시겠지만은 어떤 죽일놈이 방죽에 약을 뿌렸어. 물부리를 문 늙은이는 여전히 바람 새는 말투로 말을 하다 말고
잠시 말끝을 흐리며 양철문 옆에 엉거주춤 서 있는 칠복을 돌아보았다. 그제야 칠복은 그가 생각했던 대로 박천도 사장이 틀림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요? 맹계장 어머니의 목소리가 결코 부드럽지가 않았다. 그래서 어쨌냐며 되잡는 투였다. 이거는 이 남창리뿐 아니라 면적으로나 군적으로, 아니 국가적으로 엄청난 손해라 이겁니다. 그래서 지서에서 이렇게 나오셔서 범인을 수색하려고. 아니, 그렇다면은 이 늙은이가 방죽에 약을 뿌렸단 말이요? 맹계장 어머니는 박천도 사장의 말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물고 잡아챘다. 아니, 그것이 아니고. 박천도 사장은 맹계장 어머니의 배알을 쥐어짜 튕겨대는 목소리에 당황한 얼굴이었다. 아무래도 박 사장은 30년 전 만수아버지 일로 내가 여태껏 가슴에 앙심을 품고 있다가 이참에 앙심풀이를 하려고 방죽에다가 약을 뿌린 걸로 오해를 하시는 모양이오만. 머리 여자라고 나 그렇게 지창씨 같은 소가지가 아니요. 30년 만에 우리 집에 발 들여놓은 박 사장한테 이런 말 해서 안 됐소만은. 가끔 내 심사가 별로 안 좋으니까 어서 돌아가시오. 맹계장 어머니는 기분이 좋지 않을 때 하는 버릇으로 목구멍 밑바닥에서 붙은 가래를 억지로 뱉어내려고 목을대를 풀며 큰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젠장 맞아. 박천도 사장은 걸레 씹은 표정으로 돌아섰고 그런 박천도 사장의 모습을 지켜본 칠복은 괜히 오달진 생각에 팔의 도리뼈가 묵지근하도록 한바탕 징채라도 휘두르고 싶어졌다. 맹계장 내 장구뱀이 노는 남창 방죽 옆에 있었다. 열맞이기에 15명의 일꾼이 들어서자 논빼미가 가득한 듯 싶었다. 오랜만에 남창리들의 농부가가 울려 퍼졌다. 칠복이도 목청껏 상사디아를 뽑아댔다. 방죽에는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얼씬하지 않는데 논에 일꾼들이 그들목하게 들어차자 맞바람에 버두나무 가지 휘청대듯 저절로 흥이 나서 덩실거렸다. 그날은 맹계장 논에만 일꾼들이 들어찬 것이 아니고 하지를 이틀 넘긴 들판에는 여기저기 모를 내는 농부들 모습이 희끗거렸다. 당초부터 순채를 뜯느라고 농토를 버려두었던 몇몇 농부들은 뒤늦게나마 도의지에 나가 인부를 구해와 모내기를 서둘렀으며 순채 채취에 짭짤한 돈벌이에 맛을 붙여 도저히 다시는 손에 흙을 묻히기가 싫다는 사람들도 땅을 버려두기가 안 됐다면서 이웃 마을에 소작을 내놓곤 하였다. 아무튼 남창 방죽의 순채가 제초제를 마시고 시들어 버리자 마을은 다시 깨어난 듯 싶었다. 당장 문을 닫아야 하는 박천도 사장이나 돈벌이를 못하게 된 허파에 바람든 마을 사람들로서는 생가슴 쥐어뜯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오랜만에 들판에 일꾼들이 가득 들어서고 상사디아 소리가 하늘 닿게 울리게 되니 죽었던 마을이 다시 살아날 것 같지 않겠는가. 순채를 못 듣게 되자 그래도 자신은 어쩔 수 없이 흙 파먹고 사는 농사꾼이라는 것을 뒤늦게나마 마음 돌이키고
농사 짓는 일이 미친 짓인 줄 뻔히 알면서도 우통 벗어붙이고 점벙점벙 논에 뛰어드는 것을 본 마을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한 가닥 소리 없는 소웃음을 피식피식 접어내는 것이었다. 이 맛에 농사를 짓는 것인데 말이야. 논둑의 이슬이 마르고 뜨거운 햇살이 걸레를 쥐어짜는 것 같이 온몸의 물기를 깡그리 땀으로 빨아대는 한낮에 큰애기 젖가슴 핥아대듯 바람이 살랑살랑 꼬리를 치는 방죽둑 대추나무 그늘 아래서 아침나절 곁두리를 먹으며 팔만이 외삼촌 최 씨가 양은 그릇 밥그릇을 들고 강아지 풀밭에 앉으며 큰 소리로 말했다. 뼈 빠지게 농사지어서 쌀 한 가마니 팔아갖고 도해지 나가봐야 뭐 새약시 있는 술집에서 국산 양주 한 병 못 마시더만도 논두락에 둘러앉아서 새밥 먹는 재미로 이렇게 사는 거 아니야? 누구인가 팔만이 외삼촌의 말을 받았다. 아이고 인약 옆에 내놔두고 뭔 지랄 났다고 임자 없는 나룻배 같은 여자들한테 뽀짝거리는가 모르겠어. 남자들이란 그저 개여 개. 코까지 사춤에 멍들고 홍어 속 모양 팍 골아 빠진 지집들이 옆에 있어서 술 맛이 나남. 과부댁 그런 소리 마시오. 적국도 골아야 맛있는 거라요. 엄. 자가용도 타고 영업용 택시도 다 마야제. 택시는 까불어대는 맛이 있거든. 모내기가 끝나면 보리타작 해갖고 나가서 한바탕 놀고 오더라고. 내가 아는 술집에 천엽이 한 가만이나 되고 구슬이 3마리나 들어있는 아주 근사한 색시가 있으니까 누루. 아따 순자 엄니한테 일러야 쓰겠네. 벌새 연락받아 놨어. 뭐 다 심어놓고 농약 한 번 한 다음에 웨이브 한 번 나갔다 오기로. 진식이 엄니는 테레비 연습극도 안 보시오? 아 도해지 놈들 밤낮 고급술 마시고 연애하는 것이 일 안 입디어. 촌구석에 사는 우리들은 남자가 아니랍디어. 옳거니 값수말이 많네. 아 우리라고 평생 동안 채소만 먹고 살란 법이 있나? 어? 가끔 육고기도 먹어야지. 테레비에 나오는 멋진 여자 보면 우리라고 생각이 없간디. 아따따따 남청리 남자들 다 버렸구만. 다 세상 탓이구만이라. 남녀 일꾼들은 곁두리를 먹으면서 진담 반 농담 반으로 한마디씩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칠복은 땅가시나무를 피해 풀밭에 편하게 앉아 아무 말 없이 숟갈질만 했다. 듬성듬성 강낭콩을 섞은 밥이 꿀처럼 달았다. 칠복은 밥 한 숟갈에 골고루 반찬을 집어먹었다. 감자를 넣은 짭짤한 고등어 조림이며 새콤하고 서근서근한 갓 담은 열무김치, 부두레한 콩나물 무침도 맛이 좋았지만 농약을 하지 않은 것이 증명된 벌레 먹은 들깻잎에 읍에서 사온 온상 고추를 된장에 발라 싸 먹으면 매콤하고 들척지근한 맛이 입에 오래오래 남았다. 해가 서산에 한 뼘쯤 남았을 때 모내기를 끝낸 칠복은 밤에 모깃불을 피우기 위해 방죽가에서 여귀풀을 한 바지게 베어지고 마을로 들어오다가 난데없는 징소리를 들었다. 마을 어귀에서 들려왔다.
칠복은 지금 그를 반갑게 부르고 있는 것이 그가 잃어버렸던 방울제 징이라는 것을 알고 울부짖듯 함성을 지르며 뛰었다. 바지개에 역귀풀이 너울너울 춤을 추었다. 마을로 뛰어가는 칠복은 맹계장이 약속대로 징을 찾아가지고 돌아온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했다. 징을 찾아가지고 온 맹계장을 업어주고 싶었다. 헐근벌근 마당 안으로 뛰어들었을 때 팔만이가 마루 끝에 앉아서 징을 높이 머리 위로 치켜들고 주먹으로 징, 징, 징 두들기고 있었다. 아서 징을 주먹으로 치다니. 칠복은 바지개를 팽개치고 우르르 달려들어 팔만에게서 징을 빼앗다시피 하였다. 두 팔로 가슴에 꼭 안았다. 장가간 첫날 밤에 순덕이를 껴안듯 그렇게 안고 서서 거뭇거뭇 어둠이 내려오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징을 다시 그에게로 돌려준 하느님과 하늘에서 살고 있는 아버지와 죽은 방울제 사람들의 수많은 혼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보냈다. 칠복은 오른쪽 뺨을 반들반들한 징에 비벼댔다. 햇빛에 적당히 달구어진 징은 순덕이의 속살처럼 부드럽고 뜨거웠다. 방울제 사람들의 숨소리가 들렸다. 어젯밤에 만수 형님 아파트에 갔더니 허씨 갖다 주라고 줍디다. 만수 형님이 그러는디 허씨는 아주 이름난 징채잡이라면서요. 칠복은 팔만이의 말은 듣는 둥 마는 둥 징을 보듬고 기쁨에 넘친 얼굴로 뺨에 문지르기도 하고 비단을 어루만지듯 손바닥으로 조심스럽게 쓸어보기도 하면서 싱긋싱긋 연신 미소를 날렸다. 허씨, 징치는 소리 한번 들어봅시다 그려. 팔만이가 다시 말했다. 칠복이 옆에는 부엌에서 밥을 짓던 맹계장 어머니와 조금 전까지만 해도 보이지 않던 길려와 금순이도 와 있었다. 그까지 징이 그렇게 해도 좋소? 꼭 죽은 부모를 만난 것만치나 좋아하시는구만. 팔만이는 그가 묻는 말에 도무지 대꾸를 해주지 않는 칠복이에 대해 비아냥거리는 말투였다. 칠복은 징을 보듬고 그들 부녀가 기거하고 있는 아랫방으로 들어가서 국회의원 달력이 붙은 벽에 걸어두었다. 그는 잠시도 징을 떠나지 않았다. 다른 때 같으면 저녁을 먹고 마루 끝에 앉아 맹계장 어머니와 이 얘기 저 얘기 주고받다가 출출해지면 밥 위에 얹어서 쪄놓았다가 내놓은 감자를 여남은 게 까먹고서야 자리에 들곤 하였는데 이날은 밥숟갈을 놓기가 바쁘게 방에 들어가 오랫동안 헤어져 있던 마누라를 다시 만나기라도 한 듯 흐뭇한 얼굴로 벽에 걸어둔 징을 쳐다보고 앉아 있었다. 곧 내 애미도 찾게 될 거다. 내 애미만 찾으면 다시 방울제로 가자. 칠복은 잠든 딸 금순이에게 말했다. 징을 다시 찾은 감격 때문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칠복은 징을 머리맡에 놓고 누웠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던 그는
머리맡을 더듬어 징을 만져보고서야 마음을 놓곤 하였다. 그는 어릿어릿 잠속으로 빨려들면서 귀가 먹먹하도록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헤어진 방울제 사람들의 목소리였다. 슬픈 목소리와 기쁜 소리, 한 맺힌 원한의 소리들이 한 묶음으로 뒤섞여 가슴에 방망이질하듯 들려왔다. 밖에서 그를 부르는 소리에 눈을 떴다. 허씨, 허씨 자요? 맹계장 어머니였다. 왜 그러신가요? 칠복은 잠에 취한 목소리로 말하며 삐그덕 문을 열었다. 응, 아직 안 자면 나하고 이야기 좀 합시다. 맹계장 어머니는 불도 켜지 않은 깜깜한 마루에 고개를 사리고 앉아 있었다. 무슨 일이 있습니까요? 칠복은 하품을 깨물어 삼키며 마루로 나가 맹계장 어머니 옆에 앉았다. 그는 불 꺼진 어둠이 두껍게 찌누르는 마루와 마당, 그리고 눈으로 모기장을 붙인 문을 더듬어 안방을 수석여 보았다. 길려는 보이지 않았다. 또 뒷집에서 혼자 석유 등불을 켜놓고 레그온 달걀 껍질 같은 알몸으로 반듯하게 누워있는 것인지도 몰랐다. 내일 우리 아들이 온다는 약 들었지라우? 맹계장 어머니의 목소리는 어둠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아까 할머니가 그럽디까? 차를 갖고 온다는데. 차는 왜요? 나를 실어 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오. 전번에 말한 대로구만요. 그래, 아들 따라 가시려고요. 잠이 안 오요, 글씨. 그래서 내 허씨한테 상의를 좀 하려고. 무슨 말씀이신디요? 맹계장 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하고 잠시 어둠 속을 멀뚱히 바라보더니 우리 길려 말이요. 하고 낮고 희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아이고, 그년 일만 생각하면은 생가슴이 바싹바싹 탄다니까요. 생각하면은 불쌍한 아이라요. 다 부모 잘못이제. 그 아이한테 무슨 죄가 있겠어요. 맹계장 어머니는 다시 말을 쉬었다.